네, 8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85강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는 경매 신청에는 기입등길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잖아, 그지? 따라서 너는 우리 편이야. 그 이유에 대해서 칠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매 절차 사건에 있어가지고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은요, 배당받을 채권자들은요,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뭐를, 채권 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 근데 이렇듯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채권 계산서를 불제출, 제출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은 뭐다? 배당편. 이제 우리 편이니까 배당편에 너 참여시켜준다는 겁니다. 예. 결국 뭐다? 배당표를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하더라도 배당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요, 경매 사건에서 보면 이제 건전한권자 있죠, 건전한권. 그다음 이제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또 보니까 이제 임차권 여기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권자. 예. 그다음 또 보니까 가압류권자, 또 이제 뭡니까, 후순위. 요거 이런 거 우리가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후순위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웁니까? 외우면 안 돼요. 후순위 전세권자. 이 사람들은 배당 신청 안 해도 돼요. 여기 보니까 제가 후순위라고 딱 옵션 달아놨습니다. 이게 선순위 전세권자는요, 배당 신청 안 하면 낙찰자 인수합니다. 근데 후순위 전세권자는 무조건 죽기 때문에, 단 뭐다 봐가지고 이런 권리들이 말이죠. 어쨌든 압류의 효력이 발생돼, 즉 경매 신청에 의한 경매 기입 등기 되잖아요, 그죠? 이전에 이게 뭐 등기돼야 된다는 거죠. 예.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를 만약에 이후에 이렇듯이 뭐 건전한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는데 뭐 집이 팔릴 수도 있고 전세권 들어오고 막 압류가 들어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뭐다? 경매 기입 등기 이후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그 사람들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면 법원에서는 나는 바빠. 그래서 나는 뭐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매 기입 등기 요때까지만 내 딱 째려볼 거야. 그 뒤는 나 몰라. 너희들이 집을 팔아먹든지 말든지 말이지. 예. 이게 뭐 나중에 뭐 누가 전세권 설정한다 그러면요, 저기요, 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가 배당 신청할게요.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여기 또 봐가지고, 일단 이제 임차권 등기 나와 있으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절차에 참여되는 얘기, 임차권 등기를 보게 되면요, 임차권 등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이 누구냐, A다.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다.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언제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언제다. 임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거 등기부등본서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특히 A인데 이 사람 보니까 전입신고 여태 했고 확정일자 여태 받았니. 전입신고 여태 했고 확정일자 여태 받았다는 건 뭐다. 나름대로 임차인 A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전입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거를 경매 계상 입장에서 알 수 있잖아요. A 이 사람 보니까 이때 전입신고하고 이때 확정일자 받았구나. 보증금액이 얼마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였다더라. 그러면 담당 경매계에서는 스스로 알아가지고 배당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후순위 전세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순위 전세권 하니까 전세권자가 누구요? A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봐가지고 또 전세권자 그 전세금 나와 있잖아요. 전세금이죠. 전세금이 얼마인데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봐가지고 담당 경매계 보면 이 사람 죽는 전세권인데 A인데 이 사람이 전세금이 얼마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나아가서 가압류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청구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청구 금액이. 압류는 청구 금액이 안 나와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는 청구 금액이 나와 있고 건전한권도 보면 설정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건전한권과 가압류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동적이라 이거지요. 이 사람들이 채권 계산 제출 안 돼가 무조건 완전히 아웃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법원에서 가배당표, 가짜 배당표죠. 가배당표를 작성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도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마 이런 그 채권계산서를 아마 제출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일일이 다 이 사람들한테 저기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통보를 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근데 일단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을 적에 어떻게 한다? 일단 법원에서 가배당표를 작성하고, 예를 들어 건전장권 설정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채권액은 말이죠. 빵원부터 10억까지 이렇게 상당히 어떤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름대로 배당표를 확정시키기 위해 확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표를 확정시켜야지만 이해관계인들한테 순차적으로 배당을 해준다고. 그래서 아마도 법원에서 또 이 사람한테 좀 짜증 섞인 투로 이제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겠죠. 해가지고 당신의 채권액이 얼마요? 해가지고 채권액을 확정시켜가지고 이제 배당표를 확정시켜버린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뭐다 봐가지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즉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지요.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등기죠, 그죠? 전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뭐 대법원 이 판결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반대 해석은 뭐냐 이게? 경매 개시 목이 갑자기 메이네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전에 등기한 경우인데 이제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죄송합니다. 그렇죠.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감격을 해가지고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짜증나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 내용은 뭐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이 사람은 당연 배당권자,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느냐? 담당 경매계장이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회장이 알아서 지금 막 배당표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도 보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 내용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법원에서 언제까지만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돼 요때까지만 신경 쓴다니까요. 요때까지만 탁 자르고 그 뒤에는 몰라. 담당 경매회장도 모른다니까요. 뭐 하시면요, 법원 가시는 김에 제 말씀이 못 믿으시면 담당 경매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죠. 회장님 저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째려보십니까?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까지도 째려보십니까? 우리 경매 개시 결정까지만 째려볼 거예요. 왜?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니까. 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만 우리가 신경 쓰는 거야. 그 뒤에는 난 몰라. 나도 바쁜 사람이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이후 나와 있네요. 이후는 이제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요거 하고 제가 사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요. 역시 마찬가지 저당권자가 있고 갑은 뭐다? 저당권보다 먼저 빨리 전입신고했잖아요. 대항력이 있잖아요. 근데 을이라는 분이 담보고 신청해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하니까 갑 이분이 경매 신청에 기입등기, 이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압류의 효력. 여기 이때 해가지고 이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거지.
아이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임차권 등기 딱 돼 있다 이거죠. 이건요, 등기부 등본 보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 뭐다? 당연 배당권자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요,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일 만약에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은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된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분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을 수는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 또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임차권 한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는데 지가 진짜 진정으로 배당 받겠다 그러면요, 이 갑은 뭐다?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안 합니다. 안 하면요, 법원에서 배당을 안 해줍니다. 아니, 임차권 등기했잖아. 했는데 법원에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된 그 뒤에는 몰라. 이건 있으나 마나 난 모른다 말이지. 예?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진정한 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고,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 배당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이후에 본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어. 그럼 신경 써들들 마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예? 권리신고만 하였는지, 예. 아주 이상한 임차인들 중에서 보면요, 모르죠. 또 서로 짜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권리신고만 하는 그런 임차인도 있습니다. 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다가 배당 신청은 철회해버려요. 그럼 자기는 뭐다? 권리신고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경린인 분들이 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일단 배당 신청했구나 해가지고 덥서 물어버리면요, 이빨 왕창 빠져버린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통정리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이게 밑에 보시면 이제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 이때는 집행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후에 임차권 등기해도 이게 이 등기 이것만 가지고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된 때까지만 법원에서 신경 쓴다니까 그 뒤에는 난 몰라. 바쁘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매 계장들이 보통 한 7, 80건 내지 100건 정도 사건을 컨트롤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 이때까지 쓴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즉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 갑이 말이죠, 이 나와 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배당 참여를 할 수는 없으나, 소멸 기준 권리가 을이잖아, 을 저당권. 이전에 그죠?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었기에 낙찰자에게 보증금 천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런 것만 우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간단하고 쉽잖아요, 봐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집님처럼 말이죠. 그런 경매 정보지를 많이 보셔야 돼. 진짜입니다. 예. 매주콩님도 아마 며칠 전에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료로 비싼 경매 정보지 보세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아까워서라도 말이지, 경매 정보지 매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이게 무턱대고 경매 정보지 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임차권 넘기다 그러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 먼저 교통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임차권 넘기돼 있지. 후순위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좋잖아요. 그죠? 걔가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딱 계산하면요, 나머지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 인수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명도할지게 말이지,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쌀벌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임차권 등에서 근데 너 언제 했지? 압류 효력이 발생됐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를 이전에 했어? 그렇구나. 너 근데 보니까
배당 경매 신청에 기입된 길 이후에 너 임차권 등기했네? 너 배당 요구했어? 아, 요는 바로 안 했구나. 안 했으면 내가 그 사람 임차인 보증금 전액 다 내가 인수를 해야 되네? 요것만 머릿속에 딱 정리돼 버린다면요. 경매정보지 착착착착 보다 보면요. 경매정보지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공짜 무료 정보 사이트를 보니까 경매정보지를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추천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경매정보 사이트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매 유료로 해가지고 말 1년에 100만 원 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비싼 경매정보지는요. 그만큼 값어치 한다니까요. 돈은 벌고 싶은데 말이지. 자기 자금 투자는 하기 싫고. 그래서 돈 벌기 힘들지. 맞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여건이 되면은 그때 가서 유료로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확 질러버려요. 그죠? 1년에 100만 원 하면 한 달에 돈 1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지를 많이 보시고 또 보신 상태에서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요. 이제 나름대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의 범위가 축소가 되면서 걸러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또 경매 정보지에 있는 물건을 보시다 보면요. 이 검색 속도가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틀린 얘기 안 합니다. 매주콩님. 네, 저는 절대적으로 제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일도 없고, 맞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오늘 사례를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잠깐만요. 천상, 그럼 오늘 민법 요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모레 5월 26일 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그러면 먼저 오늘, 윤집님이 카페에 올리신 그 사건인데, 이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 타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집님 카페에다가 사건 올렸었고 그 밑에다 제가 이제 답글을 2개나 달아놨어요. 했기 때문에 그걸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방송 이후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640505 물건번호 4번. 윤집님은 아까 그때 물건번호 3번을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물건번호 3번은 6월 15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데, 6월 15일 날 그 물건 누가 낙찰받으면 완전히 피똥 싸버립니다. 예. 안 돼. 예.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잠깐만, 여기 실명이 나왔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교육 모드를 바꿔야 됩니다. 교육 모드를 바꾸면 이게 실명이 딱 가려져요. 윤집님 보니까 카페에 올린 거 보니까 실명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스피드 옥션 보게 되면요, 개인 모드, 교육 모드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게 되면 실명이 가려져요. 가려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분이 임차인이에요. 이 사건은 이제 여기 후행 사건이거든요. 2021 타경에 6405호 물건번호 4번이잖아요. 이 사건의 선행 사건이 2018 타경에 1035 8번입니다. 8번 물건의 임차인이 이분이에요. 이분의 전세 보증 금액이 보니까 이때 이 집에 대해서 이분이 3,500만 원에 3,500만 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누굽니까?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 이 사건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냈더라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보니까 그걸로 미뤄봐가지고 이분이 선행 사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얼마를 배당받았느냐니까 650만 원을 배당받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요 경매 신청할 적에 또 이중으로 밑에 사건 번호 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할 적에 보니까 청구 금액이 2,850만 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2,850만 원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선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650만 원 배당 받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이 너무 세게 썼어. 왜냐면 이게 선행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이 물건을 525호인데 요 낙찰받은 이 법인에서 낙찰 받았는데 말이죠. 이걸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 잠깐 이게 나와 있네요. 1,937만 8,900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이것도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 영상물을
이해관계인이 보신다 하더라도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안종의 경매 스쿨 채널은 우리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것이지, 요 당해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그런 일말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소개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사건에서 법인이 선행 사건에 있어가지고 1,900여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해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임차인 이분이 4,076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4,076만 원에 낙찰받았다더라. 그러면 경매 비용 뭐 이것저것 뭐 다 되고 뭐 한 4천만 원이 뭐 경매 비용 좀 더 들어가겠지만 한 4천만 원이 배당 금액이다 그러면요. 이 4천만 원은 누가 배당 받아가느냐? 법인이 다 가져가 버려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법인에서는 요 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카페에다 밑에 댓글 달아놨습니다만은 한 어바웃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니까요. 왜냐면 4천만 원 자기네들 다 배당 받아가거든요. 배당 다 받아간다더라. 그럼 자기네들 초기에 얼마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천만 원 수입이 생겼다. 그럼 플러스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분 같은 이 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2천만 원 돈을 버는 거는 사례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왜냐면요, 이 자리에 보니까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 요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요, 우리 순수한 경매인이 입찰 들어온다더라. 그러면요, 이 물건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입찰을 해야 될 것인가? 2,850만 원은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2,85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본인이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혼동에 의해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임차인 본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가 낙찰 받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은요, 이 박모 씨의 자녀 전세 보증금 2,850만 원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인수한다 그러면 인수하는 금액만큼 다운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법인도 좀 이 건으로 인해서는 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1차 감정가 6,37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6,370만 원인데, 여기 최근에, 여기 12평형입니다. 면적도 좁아요. 전용 면적이 9.17평이잖아요. 12평형인데, 최근에 실제 2023년도 올 상반기에 가지고 거래된 사례가 몇 건 있던데 보니까 4,300만 원에서 4,400만 원에 거래됐단 말이죠. 예? 4,300에서 4,400. 와, 근데 1차 감정가 6,300 같으면 그건 2천만 원 정도 더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본인이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가 낙찰 받는다. 그럼 저는 만약에 4,300만 원인데 이걸 예상 낙찰 금액을 하자가 없다면은, 낙찰자가 뭐 추가적으로 뭐 끌어안는다거나 그런 그냥 일반적인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이 물건 4천만 원 정도는 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850만 원 이렇게 하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여기 2,850만 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천만 원에서 2,850만 원 빼버리니까 나머지 얼마? 1,150만 원. 요게 적정 입찰가격이죠. 예. 1,150만 원. 이분도 어떻게 보면 1,150만 원 써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1차 감정가 6,370만 원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64%니까 와, 한 2천여만 원 정도 싸긴 뭐가 싸. 현재 시가가 매매 금액이 4,300에서 4,400만 원에 이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2,850만 원인데 이거 또 못 받고 4천만 원 그대로 다 법원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대로 다 납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지고, 그럼 이 법인에서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싹 다 가져가요. 왜 다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밑으로 좀 잠깐 내려볼게요. 이게 1차 사건, 2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주문 대지 있는데,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돈 안 돼요. 내가 경매를 1차로 낙찰 받아가지고 싹싹싹 해가지고 다시 2차로 날려가지고 싹싹싹 하면 돈 안 됩니다. 예.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경매인들 중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훅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마야 하다 보니까 입찰 보증 금액을 포기한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한에서
법인입니다. 유한회사가 아니고 법인인데 이 2018년에 이 사건을 낙찰 받았어요. 받자마자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 보니까 1,900여만 원이니까 한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4월 1일 날 소유권을 하면서 같은 날짜 4월 1일 날 해가지고 유모 씨 개인한테 아니 세상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누가 3,500만 원에 가서 이게 저당권 설정하네? 이런 자리는요, 이거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들어올 수가 없어. 안 해주니까, 그럼 이 사람도 뭐다, 전부 다 개인이라니까, 개인. 그 다음에 보니까, 한 달, 한 반 후에 보니까 또 장모 씨라는 사람이 딱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2,400만 원이에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나 2,850만 원, 자녀 보증금이 2,850만 원인데 이걸 낙찰자 끌어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수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자가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당권 둘만 설정 합치더라도 얼마입니까? 5,900만 원이에요. 5,900만 원.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딱 저당권 설정한다 이거죠.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 이분이 임차인이에요. 이게 2,8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2,850만 원인 것을 미뤄봐가지고 아마도 그 전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배당 금액이 650 정도를 이분이 아마 배당 받았지 않았겠느냐. 근데 본인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낙찰 받았기 때문에 채권 상계에서 채권 상계가 아니고요. 혼동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소멸돼 버린다는 거. 소멸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배당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 봐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1차 사건, 2차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뭐 1차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면 2차 사건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그 대항력은 뭐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영상물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유모 씨, 장모 씨 이 사람들 해가지고 합의 5,900만 원인데 4천만 원이 배당 금액이잖아요. 그죠? 아마 분명히 이분들은 법원에다 배당 신청할 때는요, 자기네들 채권계약서상에 분명히 채권 금액이 3,500, 2,400 빡 풀로 해가지고 신고했을 거예요. 법원에서 4천만 원, 이게 법원에서도 이런 것도 이게 등기가 되는 모양이라. 그죠? 낙찰 금액이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3,500만 원, 2,400만 원 같은 날짜 말이죠. 이게 저당권을 딱 설정해주고.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사건, 2차 사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경험치고는 이게 돈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이 사건의 1차 사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건이 8번입니다. 8번인데요. 8번 물건인데 말이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8번 물건 해가지고 8번 물건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7,200짜리인데 1,900여만 원에 이 법인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1,900만 원에 1,900여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다. 2천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았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7,200이다. 근데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럼 잘 받았지 않는데 밑에 뭔가 싸게 낙찰 받은 이유가 있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박모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보니까 건저당권이 2017년 3월 20일이죠. 2017년 3월 20일 날 건저당권 설정했는데 이분의 전임 날짜는 2013년 5월 9일이에요. 대항력이 있어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확정일자를 언제 저당권이 2017년 확정일자가 언제입니까? 2018년 3월 15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전입신고를 하였고 저당권을 설정한 그 뒤에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았다더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제가 요건 이제 미리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만은 이 물건 소재지에서, 웬해서 2017년, 우리 지난 84강에서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이게 웬입니다. 웬인데 요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어디 갔느냐. 얼뜻도 안 보여버리네 봐가지고. 어딨죠? 잠깐만. 너 있네. 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다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선에서 낙찰됐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여기서 경매 비용 뭐 한 3, 400 정도 예를 들면 400만 원 나갔다면요.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1,600에서 여기서 반 하니까 예를 들어 뭐 800만 원이게 이런 식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2,850만 원에 대한 그 후행 사건에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선행 사건에서는 이분이 650만 원을 배당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접근할 적에는요, 이 사람, 이 소위 1차 사건, 선행 사건에서 임차인 이 사람이 과연 이때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여기에 더 적확하게 정확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조사 분석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 이게 그런 조사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찰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밑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니까요. 아, 요걸 내가 낙찰 받았을 적에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접근 한번 해내서 어쨌든 내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래요. 내가 자금력이 넉넉하다 그러면요, 그냥 낙찰 받고 나서 2, 30년 놔둬 버려요. 그냥 푹 삭아놔. 그럼 언젠가 지가 다 올라가겠지. 근데 푹 삭힌데 나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별을 빠이빠이 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가 선행 사건이든 후행 사건이 됐을 적에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철저하게 어떤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탁탁탁 짜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말이죠. 일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윤집님이 그 채널에다가 일단 이런 자료를 이제 올려주신 상태에서 우리 다른 그 회원님들도요,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들 아시지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상관없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되는 것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분들은요, 또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요, 카페 법원 경매 Q&A 방에다가 뭐 사건 번호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경매 박사이시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사건 번호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또 개별적으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바가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막 서로 막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요겁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2023년 5월 26일 날 86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